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지인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지인 웹스터는 미국의 아동문학가로 1876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출판업자였고 어머니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학생 때부터 신문사의 기자활동가, 교내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할 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학 시절에 창작한 단편 모음인 패티가 대학에 갔을 때가 좋은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고 1912년 제루샤 에벗이라는 명랑한 성격의 소녀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일을 그린 편지체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915년 9월 그녀의 나이 40세 때 변호사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6월 첫 딸을 낳고 불행하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키다리 아저씨, 패티의 대학 시절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아저씨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좋은 일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근처에 아주 절박한 궁지에 빠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4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 둘은 돈을 벌겠다고 집을 떠난 후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집에다 한 푼도 보내지 않는답니다. 유리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폐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유리 공장에서의 일은 아주 건강에 나빠요. 그래서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리게 되어 가족 부양의 중책은 24살 난 맏딸의 어깨에 지워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하루에 $1 50센트를 받고 삭바느질을 하며 그것도 일이 있어야만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식탁보에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여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어 그저 기도나 드리고 있습니다. 딸은 과로와 책임과 근심 때문에 지쳐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합장한 채 앉아만 있습니다. 딸은 나머지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다 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100만 있으면 석탄도 좀 마련하고 새 동생이 학교에 갈 수 있게 신발들도 사주고 조금 돈이 남게 되면 며칠간 일감이 없더라도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게 됩니다. 아저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이십니다. 아저씨께서 $100를 시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움은 저보다 그 처녀 쪽이 훨씬 절실합니다. 그 처녀가 아니라면 저는 이런 간청을 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어찌 되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어 마땅하잖아요. 완전히 체념할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저 눈만 말똥말똥 뜨고 하늘이나 쳐다보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중얼거리는 그따위 모습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겸허니 체념이니 하는 것은 순전히 무기력에서 비롯되는 타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인 종교가 좋습니다. 철학 공부란 정말 쉽지 않군요. 쇼펜하우어를 내일 전부 끝낸대요. 철학 교수는 우리가 다른 과목도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철학 교수는 참 괴팍한 늙은이에요. 늘 머리를 구름 속에 넣고 다니다가 가끔 대지를 밟게 되면 멍청하게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는 가끔 농담을 해서 강의를 부드럽게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웃어주려고 하지만 그의 농담은 전혀 우습지가 않아요. 그는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늘 물질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단지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삭바느질하는 그 처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새로 쓴 소설이 지금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통에 있어요. 그것이 좋은 작품이 못 된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겠어요. 작가 자신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데도 그런데 헐뜯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며칠 후 아저씨 온통 고통뿐인 병상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도선이 부어 이틀째 누워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우유나 겨우 넘기며 다른 것은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학생의 부모는 왜 학생이 어릴 때 그 편도선을 완전히 고쳐주지 않았지? 하고 의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는 저에 대해서 애정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금 막 이 편지를 붙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왜 삶에 대해 그렇게 염세적인 견해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저는 젊고 행복하며 활기에 차 있음을 급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젊음이란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다만 얼마나 활달한 마음가짐을 지니는가에 있죠. 아저씨, 만약 아저씨의 머리가 100발이라 하더라도 아직 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1월 12일 친애하는 자성과 귀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족에게 주시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점심시간 직후 체육시간을 빼먹고 수표를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처녀의 표정을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처녀는 아주 놀라고 행복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어 다시 젊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처녀는 24살밖에 안 됩니다. 가엾지 않으세요? 하여간 그 처녀는 행운에 행운이 겹쳐온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2달 동안 일감 걱정은 할 필요가 없대요. 누가 시집을 가게 되어 혼수 준비를 맡았대요. 그 어머니는 그 작은 하얀 종이가 $100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스미드 씨라고 했습니다.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러나 하여간 저는 주님께서 아저씨한테 그만큼의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연옥에서 반년은 더 일찍 나오시게 되실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주디 에버트 올림. 2월 15일 폐학계 3가 아래입니다. 오늘 아침은 찬 칠면조 파이와 거의 고기를 먹고 마셔본 일이 없는 엽차를 한 잔 청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사무엘 피프스, 영국의 17세기 일기 작가의 글을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영국사 시간의 기본 자료로서 그의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저는 지금 1660년에 당시의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보세요. 차링 그로스에 가서 해리슨 소령을 교수형에 처한 후 오장육부를 꺼내고 사지를 찢는 것을 보았노라. 그 사람은 그런 지경에 놓인 자로선 태연해 보였도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길 남동생이 발진 티푸스로 사망하여 아름다운 상복을 입은 귀부인과 정찬을 나누었노라.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피프스의 친구들은 오래된 썩은 식량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팔아 그 돈으로 왕에게 빚을 갚으려는 매우 비열한 계략을 짜냈습니다. 개혁주의자인 아저씨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은 신문이 떠들어대는 정도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의 옷에 대한 관심은 여자와 다를 바 없었나 봐요. 그의 옷에 대한 지출이 아내의 5배였다니 그때는 남편들의 황금 시대였나 봐요. 이 일기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했었나 봐요. 금일 금단추를 단 나의 훌륭한 캠리트 망토가 집에 배달되어 오다. 이것은 무척 값비싼 것으로 나는 이 옷 대금을 치를 수 있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피프스의 글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에 관해 특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회에서 10시 소등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불을 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큰 규모로 노는 것은 규정상 위배됩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늦게까지 자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는군요. 우리는 9시만 되어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여 9시 반이 되면 손에서 펜대가 스르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9시 반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일요일, 교회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온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우리가 정서를 희생해서까지 지성을 발전시켜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는 무미건조한 설교였느니라. 또 피프스의 어투를 썼군요. 미국 어디에서 온 목사건, 캐나다에서 온 목사건, 무슨 종파의 목사건 모두 하나에서 10가지 설교를 하는군요. 왜 목사들은 남자 대학에 가서 남성의 기질을 죽이면서까지 공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역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정말 상쾌한 날씨입니다. 땅은 얼고 공기는 쌀쌀하지만 하늘은 청명하게 개었습니다. 점심이 끝나자마자 셀리와 줄리아와 마티킹과 엘레노 프레트, 아저씨는 모르지만 이들도 제 친구예요. 와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들을 가로질러 크리스탈 스프링 팜에 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닭튀김과 와플로 저녁을 때우고 크리스탈 스프링 씨에게 그의 긴 사륜마차로 우리 기숙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할 참입니다. 우리는 보통 7시까지는 교내에 들어와야 하지만 1시간 더 늦추어서 8시까지 돌아오려고 해요. 귀체의 건강하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고 신이 있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신하 제이 에버트 올림. 3월 5일 이사님 귀하. 내일은 이달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아주 몸서리 쳐지는 날입니다. 5시가 되어 이사님들이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나게 되면 그 애들은 얼마만큼 속 시원해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도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직접 쓰다듬어 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기억은 없군요. 뚱뚱한 이사님들만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고아원에 저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저의 진심 어린 사랑 말이에요. 4년이란 아련한 세월을 통해 돌아보니 고아원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군요. 제가 대학에 처음 왔을 때에는 모든 다른 여학생들이 영위했던 정상적인 유년 시절을 빼앗긴 데 대한 강한 분노를 느꼈지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도 그런 감정은 남아있질 않아요. 고아원의 생활은 이제 저에겐 훌륭한 체험일 뿐이에요. 그것은 저에게 조금 떨어져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란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힘이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여학생들, 예를 들어 줄리아는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어 행복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제 삶의 매 순간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저는 어떠한 기분 나쁜 일, 심지어 치통까지도 흥미있는 경험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기꺼이 알아보려고 해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이 어떻게 되든 나는 문명과 맞설 용기가 있도다. 아저씨, 그러나 종그리어 고아원에 대한 이 새로운 애정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만약 제게 어린애가 5명이 생긴다면 검소하게 기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루소처럼 고아원 문 앞에다 버리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리페트 원장님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전해달라고 말하면 좀 지나칠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에게 제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도 꼭 말씀해 주세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4월 4일 록윌로우 농장에서 친애하는 아저씨께 소인을 보셨습니까? 셀리와 저는 여기 록윌로우에서 부활절 방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가장 쓸모있게 보내는 길은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퍼거슨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은 한 끼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400명의 여학생들과 한 방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이제 커다란 고통입니다. 식탁 건너편의 학생이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쳐야 겨우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셀리와 저는 언덕 위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글도 쓰고 또한 쉬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는 전에 저비도련님과 함께 저녁을 지어 먹었던 스카이 힐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일이 벌써 2년이 지났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우리가 피운 불의 연기로 검게 그을은 바위가 그대로 있더군요. 참 이상하게도 어떤 장소를 보면 그곳과 관련되는 사람이 생각나곤 해요. 그곳에 가면 그분이 반드시 생각나게 되지요. 저는 그분이 계시지 않아 좀 쓸쓸했습니다. 단 2분 동안만 그랬습니다. 아저씨,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저를 걷잡을 수 없는 아이라 믿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3주일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쉽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비도련님과 그 편집장의 말이 옳았어요. 아는 일에 관해 쓰면 쉽게 납득시키게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는 것에 관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죠. 쓰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소재가 무엇이라고 짐작하세요? 바로 존 그리어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번 작품은 잘 되었어요.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주의자가 되었어요. 저는 낭만주의자는 이미 버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의 모험적인 미래가 시작될 때 저는 다시 낭만주의로 돌아가겠어요. 이 새 소설은 틀림없이 완성될 것이며 출판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든 괄구하고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는 성취하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아저씨의 편지를 받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안녕. 저는 아저씨를 데디 디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두 운이 아주 잘 맞지요.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추신. 농장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것을 잊었군요. 정말 슬픈 소식이 있어요. 만약 아저씨의 예민한 감정을 흥분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이 추신을 읽지 마세요. 불쌍한 늙은 그로브 말이 죽었어요. 너무 늙어 아무것도 씹을 수 없어 총으로 안락사 시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난주 병아리 9마리가 족제비인가 스컹크인가 또는 쥐인가한테 죽었습니다. 암소 1마리가 발병해서 보니리그 포 코너지에서 수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아마사이가 이 암소에게 피마자유와 위스키를 먹이느라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불쌍한 병든 소가 피마자유밖에 먹지 못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상적인 토미 얼룩고양이가 행방불명입니다. 그놈이 덫에 걸리지 않았을까 모두들 걱정입니다. 세상에는 걱정거리 투성이입니다. 5월 17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저는 지금 펜 때만 보아도 어깨가 저려와 이 편지를 아주 짧게 쓰겠습니다. 낮에는 종일 강의 노트를 쓰고 저녁에는 줄곧 부르의 명작을 집필하느라고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 후에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저씨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겠지요. 만약 오시지 않으면 미워하겠어요. 줄리아는 저비도련님이 그녀의 친척이므로 그분을 초청하고 셀리도 지미 맥브라이드가 가족이므로 그분을 초청해요. 그러나 제가 초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저씨하고 리페트 원장님 뿐인데 저는 리페트 원장님은 싫어요. 제발 꼭 와주세요. 석영으로 인해 아픈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사랑을 보냅니다. 주디 올림. 6월 19일 록 윌로우 농장에서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 교육이 끝났어요. 졸업장은 옷장 맨 아래 서랍 안에 제일 좋은 2벌의 옷과 함께 있어요. 졸업식에 예년과 같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장미꽃송이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비도련님과 지미도련님 두 분도 역시 저에게 장미를 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분들의 장미는 목욕탕 속에 넣어두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것을 들고 졸업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여름을 지내기 위해 록윌로우 농장에 왔습니다. 혹시 영원히 여기에 정착할지도 몰라요. 하숙비도 싸고 주위가 조용하여 작가 생활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고생하는 작가가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소설에 푹 빠져 있어요. 눈만 뜨면 이것을 생각하며 밤에도 이것을 꿈꿉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고요와 일할 수 있는 많은 시간입니다.
영양이 가득한 식사와 더불어서요. 저비 도련님이 8월에 일주일 정도 머무르겠다고 하셨으며 지미 맥브라이드도 여름에 잠깐 들르겠다고 합니다. 지미 맥브라이드는 증권회사와 관련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은행에 채권을 팔고 있어요. 그는 코너지에 있는 파머즈 내셔널 은행에 볼일을 보러 오는 길에 저도 만나보려는 거예요. 록윌로우 농장에도 파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아저씨도 자동차를 몰고 오신다면 좋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바람일 뿐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졸업식에 참석하시지 않았을 때 저는 제 마음에서 떠난 아저씨를 영원히 묻어버렸어요. 문학사 주디 에버트 올림. 7월 24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일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아요? 아저씨도 일을 하시죠. 세상에서 자기 일을, 특히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저는 올여름 매일 펜이 나가는 만큼 빨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에서 유일한 아쉬움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고 흥미있는 모든 생각들을 쓸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 소설의 2번째 초고를 끝냈으며 내일 아침 7시 반부터 3번째 수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 머릿속에서 이 소설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옷을 입고 아침을 먹은 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쓰고 또 쓰고 또 쓰다가 갑자기 녹초가 될 정도로 피로가 몰려오면 끝마칩니다. 그러면 콜린, 새로 기르게 된 양을 지키는 개와 함께 밖으로 나가 들을 뛰어다니며 다음 날에 필요한 이런저런 새로운 착상들을 구상합니다. 이 소설은 가장 아름다운 책이 될 거예요. 오, 죄송해요. 또 말하는군요. 아저씨, 제가 지나친 자만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지나치게 열중해 있을 뿐이에요. 아마 나중에 냉정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건방져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쓰는 건 진짜 소설이에요. 보시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세요. 잠깐 화제를 돌릴게요. 아마사이와 캐리가 지난 5월에 결혼했는데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죠. 그들은 아직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하더니 사이가 나빠졌어요. 전에 캐리는 아마사이가 진흙 묻은 신발로 들어오거나 바닥에 재를 떨어뜨려도 그저 웃기만 하더니 이제 그녀는 신랑에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머리에 컬을 만드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용단을 터는 일이며 나무를 나르는 일을 고분고분 잘하던 아마사이도 이제 그런 일을 시키면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그의 넥타이도 검정색과 갈색에 아주 우중충한 거예요. 전에는 진홍색과 자주색이었지요.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이란 확실히 사람을 타락시키는군요. 농장에 대한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가축들은 모두 아주 건강합니다. 돼지들은 유난히 살쪄 있고 소들도 만족해 보이며 암탉들은 알을 잘 낳습니다. 아저씨는 양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시면 암탉 한 마리가 1년에 200개의 알을 낳게 하는 법이란 매우 유익한 책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년 봄에는 저도 부화기를 사용해서 병아리를 길러볼 작정입니다. 저는 록윌로우 농장에 아주 정착할 생각입니다. 저는 안토니 트롤로프의 어머니처럼
114권의 소설을 쓸 때까지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어요. 그때가 되면 제 일생의 과업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저는 은퇴하여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게 되겠죠. 지난 일요일 제임스 맥브라이드 씨가 오셔서 우리와 지냈습니다. 점심으로 닭튀김과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는데 그분은 둘 다 맛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나마 저에게 넓은 세상이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셨으니까요. 지민은 불쌍하게도 채권을 파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너지에 있는 파머즈 내셔널 은행은 그 공채를 사면 6% 내지 7%의 이자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곧 사표를 내고 워스터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지나치게 솔직하고 남을 잘 믿으며 마음이 너그러워 돈을 만지는 일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업 중인 작업복 공장의 지배인이라면 그에게 썩 잘 어울릴 거예요. 그는 지금 작업복 공장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결국 그리로 가게 될 거예요. 서경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는 이 편지가 긴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척 행복합니다. 온통 아름다운 주변의 경치와 넉넉한 식량과 4개의 기둥으로 된 안락침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새 원고지, 그리고 한 파인트나 되는 잉크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항상 아저씨의 버신 주디 올림. 추신. 우체부가 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비 도련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 오셔서 일주일 머무를 예정이래요. 그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겠으나 단 한 가지 저의 불쌍한 소설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저비 도련님은 아주 독선적이시거든요. 8월 27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지금 어디 계시죠? 저는 아저씨가 세상 어느 곳에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 뉴욕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저씨가 산꼭대기에서, 그러나 스위스는 아니고 좀 더 가까운 곳 말이에요. 눈을 바라보며 저를 생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제 생각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할 때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요. 저는 더 이상 록윌로우 농장에서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셀리가 올 겨울부터 보스턴에서 인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셀리와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 하나를 둘이서 쓸 수 있어요. 그녀가 인보 사업을 하는 동안 저는 소설을 쓰고 저녁 시간은 둘이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말할 사람이라곤 샘플 내외와 아마사이와 캐리밖에 없어 저녁 시간은 정말 따분합니다. 저는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아저씨 비서의 편지를 보는 기분이에요. 제루샤 에버트 양. 스미드 씨는 에버트 양이 록윌로우 농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엘머 그리그스 올림. 저는 아저씨의 비서가 너무 미워요. 엘머 그리그스라는 사람은 분명히 인상이 나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아저씨, 정말 저는 보스턴으로 가야 할까 봐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저는 완전히 절망하여 사일로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다 날씨까지 이렇게 더우니
모든 수풀은 다 말라 죽고 냇물은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길에는 먼지 투성이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벌써 몇 주일이 지났어요. 이 편지로는 마치 제가 공수병에라도 걸린 듯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만 가족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아저씨, 안녕. 아저씨를 만나 뵙고 싶어요. 주디 올림. 9월 19일 록윌로우 농장에서 친애하는 아저씨께 어떤 일에 관해 아저씨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충고는 싫고 꼭 아저씨의 충고만이 필요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편지보다는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그리고 아저씨의 비서가 편지를 뜯어볼까 두려워요. 주디 올림. 추신. 저는 매우 불행합니다. 10월 3일 록윌로우 농장에서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손수 쓰신 좀 떨리는 손으로 쓰셨더군요. 편지를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아저씨가 앓고 계시다니 가슴 아픕니다. 앓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 제 일로 아저씨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사적인 일이므로 편지에 쓰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오래 보관하시지 마시고 태워버리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1,000달러의 수표를 동봉합니다. 제가 아저씨께 수표를 보내다니 우스운 일이죠. 안 그래요? 이 돈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씨, 제 소설이 팔렸어요. 연재물로 7회에 걸쳐 나갔다가 후에 단행본으로 출판됩니다.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라 생각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물론 아저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아저씨께 빚진 돈은 2,000달러가 넘지요. 조금씩 나누어 갖겠습니다. 제발 이 돈을 보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을 돌려드리게 되어 제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아저씨께 빚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감사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두고 계속 갚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저씨, 그 얘기를 하지요. 아저씨의 가장 솔직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할지 어떨지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아저씨에 대한 저의 감정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은 아저씨도 아시지요. 아저씨는 저에게 가족 전부에 해당돼요. 그런데 제가 다른 남자에게 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세요? 아마도 아저씨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제 편지들은 저비도련님에 관한 많은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아저씨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거의 늘 옳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분은 저보다 14살이나 연상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분은 나이 먹은 소년이에요. 그래서 누가 돌봐주어야 해요. 비가 오는데도 장화를 신을 생각을 못해요. 그분과 저는 늘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일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의 유머 감각이 상반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 심연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만두지요.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저 저는 그분이 그리워요. 그분이 보고 싶어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괴롭습니다. 저는
달빛을 증오해요. 왜냐하면 달빛은 아름다운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아저씨도 누구를 사랑하신 일이 있다면 이해하시겠지요. 만약 아저씨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의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아저씨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려도 허사이겠지요. 하여간 이것이 제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분에게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겠고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옳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상대가 지미 맥브라이드인 줄 알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지미 맥브라이드한테 시집갈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지미와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는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러나 저비도련님과 저는 무서운 오해 속에 빠져버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이 장차 우리의 결혼을 후회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저같이 하찮은 고아가 그런 분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고아원 얘기는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설명하기가 죽어도 싫었어요. 제 혈통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가문은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저도 자부심이야 강하지요. 또한 저는 아저씨께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되도록 교육을 받은 이상 저는 작가가 되기 위한 최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저씨의 교육을 받기만 하고 그 길을 벗어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그 빚을 일부분 갚아버린 기분이 들어요. 또한 결혼 후에도 계속 작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이 두 직업이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은 관습에 물들어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누구보다도 결혼 상대자가 가난뱅이라는 것에 개의치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이 꼭 일치하고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나 헤어져 있을 때 서로가 그리워진다면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저씨의 냉철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저씨도 명문가의 사람이겠지요. 그러시면 동정적인 인도적 입장에서가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아저씨 앞에 내놓다니 저도 참 용감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문제는 지미가 아니라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고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일은 정말 죽어도 싫어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느니 차라리 비참한 여생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근 2달 전에 일어났었어요. 그분이 여기를 떠난 후 그분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상심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줄리아한테서 온 편지가 다시 저를 고통스럽게 해요. 줄리아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저비도련님이 캐나다로 사냥을 갔다가 밤새도록 폭풍우를 만나 폐렴에 걸려 앓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걸요. 이럴 때 저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주디 올림. 10월 6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네, 가구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반에 뵙겠습니다. 물론 길은 다 알아요. 저는 뉴욕에 3번이나 가봤으며 이젠 어른이니까요. 제가 아저씨를 뵙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저씨를 그저 막연하게 상상해 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살아있는 실체의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아저씨, 몸도 성하시지 않으실 텐데 제 문제에 관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을비가 무척 구슬프게 내립니다. 사랑을 보내면서 주디 올림. 추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네 집에도 하인이 있지요. 저는 하인이 무서워요. 하인이 문을 연다면 저는 계단에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하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저는 아직도 아저씨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스미드 씨를 만나겠다고 할까요? 목요일 아침.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저비도련님, 키다리 아저씨, 펜들리튼, 스미드 씨께. 어젯밤 주무셨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잠도 못 잤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흥분했고 어리둥절했으며 기뻤습니다. 저는 다시는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또 먹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당신은 편히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더 빨리 회복되어 저한테 올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제 내려와서 저를 차에 태워 주시면서 사흘 동안은 당신이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 님이여,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생겼더라면 이 세상의 빛은 저에게 영원히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떠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만끽했을 것이며 회상할 만한 추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저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더없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제 가슴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잃어버릴 귀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명랑하고 걱정 없고 무사태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커다란 걱정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면 언제나 당신이 교통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간판이 당신의 머리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당신이 저 무시무시한 꿈틀거리는 세균들을 삼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저 단순한 평화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부디 빨리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제 옆에 가까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을 만져서 당신의 존재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요. 겨우 1시간밖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저는 꿈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네 친척이라면 아주 먼 팔촌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당신네 집에 가서 책을 읽어드리고 베개를 도두어 드리고 당신 이마에 2줄 잔주름도 펴드리고 당신의 입가에 밝고 환한 미소도 띠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다시 명랑해지셨죠. 어제 제가 떠날 때는 분명 밝은 표정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10년이나 더 젊어 보인다면서 제가 유능한 간호원이 틀림없대요. 만일 사랑하는 모든 연인들이 10년씩이나 더 젊어진다면 곤란해요. 만약 제가 11살 배기 소녀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당신은 저를 좋아하겠어요? 어제처럼 경이로 가득 찬 날은 다시 없을 거예요. 제가 99살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의 일은 사소한 것도 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 록윌로우 농장을 떠났던 소녀가 밤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샘플 부인이 새벽 4시 반에 깨웠어요. 제가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을 때 제일 처음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나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촛불을 켜놓고 아침을 먹고 찬란한 색채로 물들어 있는 10월의 풍경을 보며 역까지 5마일을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도중에 해가 떴는데 늪의 단풍나무와 층층나무는 진홍색과 오렌지색으로 반짝이고 돌담과 옥수수밭은 하얀 서리로 빛나고 있었어요. 공기는 차고 맑고 행운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선로가 내내 너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한 저는 어딘가에서 다른 남자가 키다리 아저씨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기 전에 제가 그분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메디슨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갈색인데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감히 들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 위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러나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당신네 하인은 아주 친절한 아버지와 같은 노인이어서 저는 곧 마음을 푹 놓았습니다. 에버트 양입니까? 하고 그 노인이 저에게 물어서 네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미드 씨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 노인은 저를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 응접실은 어두컴컴하고 웅장한 것이 남자의 방 같았어요. 저는 큰 커버를 씌운 커다란 의자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중얼거렸어요. 나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나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얼마 안 되어 노인이 다시 돌아와서 2층 서재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흥분되어 진짜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 이르자 노인은 돌아보면서 주인은 몹시 앓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 앉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분을 흥분시킬 정도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노인이 말하는 태도로 보아 당신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인은 노크를 하고 에버트 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선 후 문은 뒤에서 닫혔습니다. 밝게 조명된 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서재 안이 너무 어두워서 잠깐 동안 저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난로 앞에 있는 큰 안락의자와 번쩍이는 티 테이블과 그 옆에 좀 작은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담요로 덮고 베개로 머리를 받치고
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분은 일어나서 좀 비틀거리면서 의자 등에 의지하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당신을 그곳에 오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자 당신이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귀여운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짐작 못했어? 하고 말했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오, 저는 너무나 바보스러웠지요. 조금만 신경을 써 생각했더라면 알아낼 수 있었던 일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저는 결코 명탐정은 못 되겠지요. 키다리 아저씨, 아니 접이, 어떻게 부를까요? 그저 접이라고 부른다면 예의에 어긋날 것 같은데 저는 당신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저를 가라고 할 때까지 반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저는 멍한 정신으로 역에서는 세인트 루이스행 기차를 탈 뻔했어요. 그런데 당신도 꽤 멍해 있었어요. 저에게 차를 권하는 것도 잊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그렇지요. 제가 역에서 록윌로우 농장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갈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진 후였지요. 그러나 오, 별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반짝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콜린을 데리고 당신과 제가 함께 갔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오늘은 숲이 청동색으로 빛나며 공기는 서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산하기 알맞은 날씨입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저와 함께 등산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사랑하는 접이, 당신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는 마음도 지금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곧 함께 지내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 거짓으로 위장된 것이 아닌 진정 서로의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야릇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달콤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당신의 것인 주디 올림. 추신. 이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써본 연애 편지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다 쓸 줄 알다니 우습지요.